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얘기는요, Access Carrier Concentration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Access Carrier Concentration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어진 어떤 실리콘 재료에 대해서 평형 상태에서, 즉, 이퀄리브리움 상태, 외부에서 그 어떤 힘도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도핑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후에 어떤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장으로 인해서 전자의 농도에 변화가 생길 거고 홀의 농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PN 접합, P형과 N형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거 화학 결합 아닙니다. 표면에 그냥 갖다 붙인 건데요. 이럴 때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많이 주입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이 양단의 전압의 차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어 주게 될 때 이 홀은 어떻게 확산의 힘에 의해서 N형으로 넘어간 다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이동해 갈 건지 등등 상세한 얘기들을 이런 다이오드에 대한 공부, 회로 이론이 아니라 전자회로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어, 양단의 전압차가 있고 이렇게 커런트 흘러가는 이런 다이오드에 뭐 저항을 하나 연결하고 뭐 전압원을 연결하고 뭐 이런 형태의 회로들을 해석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비선형 소자,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는 소자들은 리니어 서킷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RLC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물리전자 수업 시간에 기초를 다지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PN 접합을 이용한 다이오드, 또한 PN 접합 다이오드 공부를 하기 전에 금속과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도요. 동일하게 다이오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샷키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종 간의 재료를 접합을 해서 그 양쪽 단의 전압의 차이를 주게 되면 그 내부의 전자나 홀의 농도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즉,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전자가 예를 들어 넘어왔다라고 하면 원래 갖고 있던 N 낫이랑 주입이 되어서 늘어난 N과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앞으로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정의가 n-n not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not을 표현하면 이건 이퀄리브리움 상태의 전자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평형 상태가 아닐 때의 전자의 농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둘의 차이를 델타 값이라는 이 델타 심볼을 써서 표현할 예정입니다. 자, 개념을 잘 잡고요. 만약에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이 잘 성립해야 된다라는 게 뭐 항시 성립을 하니까요. 뭐 전자의 양이 변했으면 그만큼 어딘가에는 플러스 양의 변화도 생깁니다. 뭐 그런 얘기니까요. 그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메탈 세미컨덕터 다이오드 또는 샤키 다이오드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다이오드 계열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PN 다이오드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로우 레벨 인젝션, 줄여서 LLI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 LLI, 로레벨 인젝션이란요. 여기 나온 대로 종종 disturbance from equilibrium, 평형 상태로부터 뭔가가 흐트러진 겁니다. disturbance라는 거는 주로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perturbation이라는 영어 단어로 많이 쓰는데 어쨌건 disturb, 방해받고 뭔가 나 가만히 있는데 왜 나 건드려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간섭받는 겁니다. 어쨌건 평형에서부터 disturbance라는 게 일어났다. 근데 그게 되게 작대요. 그러니까 평형이 깨진 건 사실인데 평형 상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게 낮은 수준의라는 뜻이 이 small이라는 이 느낌하고 비슷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다음 콤마 찍고 서치 되시면 그 결과 그래서 majority carrier concentration은 여기 보세요. not affected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significantly 하게 그러니까 아주 큰 폭으로 뭔가 다수 캐리어 농도는 영향을 안 받아요. 즉 평형에서부터 뭔가 디스터번스가 있긴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로레벨이어서요. 그 결과 다수 캐리어 농도는 뭐 아주 significantly 하게 눈에 띌 만큼 괄목할 만하게 뭔가 뭐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하지만 however 소수 캐리어 농도는요. 눈에 띌 만큼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어떤 N타입 실리콘 샘플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는 N형 반도체니까 당연히 전자의 농도가 홀의 농도보다 평형 상태일 때 월등히 클 겁니다. 물론 이 N-not이라고 하는 건 도너와 억셉트의 net doping concentration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요. 뭔가 이건 평형이잖아요. N-not, P-not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뭔가 외부에서 디스터번스 요인이 있어서요. 아마 이 뒤에 나오는 예제 문제는 이제 빛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제 광소자 계열들 빛에 어떻게 반응해서 뭐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주는 부품 소자들인데 뭐 뒤에 얘도 나오겠지만 포토다이오드 같은 게 대표적인 광소자 옵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물론 D램 낸드는 이제 이런 광소자 계열들은 아닙니다. 빛을 이용하는 트랜지스 뭐 그런 뭐랄까요 부품은 아니니까요. 어찌되었건 뭐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디스터번스가 일어나야 돼서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도요. 빛을 일단 우선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주입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빛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면 공기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들이 깨지면 EHP가 생겨서 일렉트론과 홀들의 양의 변화가 생기겠네요. 즉 빛이 들어왔을 때의 전자의 농도를 N이라고 하고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 전자의 농도를 N-not이라고 하면 N과 N-not은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홀의 농도도요. 빛이 들어오면 홀 농도가 P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형 상태인 P-not일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N형 반도체예요. 자, 근데 이 빛이요 아주 로레벨 수준으로 이거 디스터번스잖아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디스터번스가 생기긴 생겨요. 근데 로레벨로 아주 스몰, 아주 작은 스몰 디스터번스가 생겼어요. 자, 그때 뭐라고 했죠? 이 로레벨 인젝션의 개념이 다수 캐리어는 별로 영향 안 받는데요.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 네, 전자죠. 전자의 농도는요 평형일 때나 평형 아닐 때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요 평형일 때랑 안 평형일 때는 비교를 하자면 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홀의 농도가 평형 상태 대비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 델타 N, 여기서부터 델타 P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얘들 EHP 때문에 만들어졌으니 전자의 증가량이나 홀의 증가량이나 같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양만큼 빛이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변화된 이 양 자체는요. 지금 N과 N-낫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N에서 N-낫을 빼면 우리가 델타 N이라고 했는데 이 둘이 지금 비슷하니까 빼면 거의 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델타 n이라는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이구나. 하지만 홀의 관점에서는 P가 P나보다 월등히 크죠. 비록 이 값이 전자의 농도가 뭐 예컨대 한 10의 18승 정도 도핑이 된 N형 반도체라고 한다면 10의 18승보다는 굉장히 작은 예컨대 10의 14승이라 합시다. 거의 뭐 만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델타 N은 거의 0이라 봐도 돼요. 언제요? 도핑이 한 10의 18승 돼 있으면요. 하지만 동일한 양만큼 즉 10의 14승계의 델타 P가 생겼다는 건 P에서 P낫을 뺀 건데 P에서 P낫을 빼서 10의 14승인데 원래 얘가 18승으로 도핑됐으니 홀의 평형 상태일 때 양은 100개밖에 없어요. 단위 부피당. 이게 100이에요, 100. 근데 보세요. P에서 100 빼서 14승 나오려면 이거 거의 14승이에요. 고로 P, 14승은 P나 100개보다요. 월등히 큰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핑 농도가 10에 18승인 걸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 외부의 어떤 힘, 이 경우에 이제 빛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빛에 의해서 전자나 홀의 농도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자 농도, 즉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인 전자 농도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N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는 어마무시한 변화를 경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빛은요, 이 N형 반도체 입장에서 로우 레벨의 어떤 인젝션 효과가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의문이 되는 게 이게 빛이 이제 주입이 되니까 주입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주사기에 약 넣어가지고 그 우리 몸에 주입하듯이 인젝션 되겠구나 느낌은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런 인젝션이라는 단어를 써오고 있냐면요. 결국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여기 P형, N형 접합한 거라서 여기 양단에 이제 전압차를 제가 때릴 겁니다. 이렇게 때렸을 때 0보다 크게 이제 전압차를 주면
여기 있던 홀은 당연히 이쪽으로 주입이 될 겁니다. N형 반도체 입장에서는 P형에 있던 홀이요. 뒤에서 플러스 전압에서 힘 가해갖고 H 플러스를 일로 밀어요. 밀었을 때 N형 반도체에 원래 많고 많은 전자의 농도는요. 홀이 뭐 들어와 본들 로레벨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큰 변화가 없어요. 언제요? PN 접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든 다이오드에 양의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를 콸콸콸 흘릴 때 N형 반도체 입장에서는 다수 캐리어 농도는 거의 변치 않아요. 즉 전자의 농도는 N이나 N-낫이나 즉 얘는 언제겠어요? VA가 0보다 클 때이고 얘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뭐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N형 반도체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의 값 P0과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값 P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고요? P형에 있던 홀이 와장창 넘어와서 여기에 N형 반도체 홀의 농도는 평형이 아닐 때죠. 와장창 넘어오는 건 전압이 인가된 거니까 외부의 힘이 가해진 거죠. 그럴 때는 평형 상태의 홀의 농도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 PN 다이오드는 로레벨 인젝션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겁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다이오드 방정식이라고 하는 즉 다이오드라고 하는 전자 부품을요 전자회로 안에 넣고 써먹을 때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뭐 이런 다양한 회로들을 넣고 뭐 캡도 넣고 인덕터도 넣고 뭐 이런 회로들을 해석을 할 때 여기 뭐 전압을 인가를 할 때 여기 양단의 전압과 여기에 흘러가는 커런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드에서 노드 사이에 전압차, 노드 볼티지 두 개의 차이를 알 거고 여기 브랜치를 따르는 커런트를 알 때 이거 둘이 해석을 하려면 전류와 전압 사이에 무슨 함수 관계인지 알아야 돼요. 이 식을 이제 앞으로 풀면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답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이런 방정식을 풀긴 할 건데요. 이 사이에 상세한 내역들 어떻게 저런 이 비선형 이 non-linear function이죠.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이 v와 i는 이 exponential 들어가는 순간 이거 비선형 관계예요. 선형이다 아니다는 뭐 수학 시간에 많이 이 다음 함수 y는 fx는 선형임을 증명하시오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부하러 이제 떠날 거예요. 공부하러 갈 때 이제 여기 로레벨 인젝션 얘기가 자주 나올 텐데 항상 머릿속에 로레벨 인젝션이란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다수 캐리어의 농도는 평형일 때나 평형 아닐 때나 별 차이 없으나 소수 캐리어는 어마무시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걸 기억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P형으로 바꾼다면 P형의 다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 평형일 때거나 평형 이거 표시 안 할 때거나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전자의 농도는 평형 아닐 때랑 비교하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겠구나. 물론 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빠져나가서 작기도 합니다. 근데 뭐 보통 큰 경우로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로레벨 인젝션의 개념 정리하면요. 뭐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요.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전압을 가할 겁니다. 전자공학과다 보니까 전압.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얼마 흐릅니까? 뭐 디램이나 낸드도 공부해 보면 결국은 전압 가해서 전류 얼마 흘려서 그 전류가 캐파시터에 들어가서 전화를 오랫동안 머금으면 디램 동작할 거고 그 전자가 게이트 스택 내부에 절연막 또는 뭐 폴리실리콘이면 이제 플로팅 게이트 요즘은 이제 대부분 CTF 기술이 들어왔으니까 차지 트래픽 레이어 안에 싹 다 박혀 들어가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더 같은 절연체에 싹 박혀 들어가면 결국은 전자가 저장된 거니 데이터가 저장된 거고 그것이 무한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뭐한 10년 정도 잘 보관이 되면 그게 바로 비휘발성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될 겁니다. 결국 이런 전자의 양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실체이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결국 전류의 흐름이고 결국 전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전압을 인가하게 될 겁니다. 결국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 current voltage 관계, characteristic 특성값이라고 하죠. current voltage characteristic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해질 거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대부분의 비선형 소자들, 다이오드, 모스 기반의 캐파시터, 모스 기반의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모스 FET, 바이폴라 정션, 양극을 이용한 그 트랜지스터 BJT 계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선형 소자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그 물리들을 우린 공부하고 있고 그 물리를 배워서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전류전압 사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겁니다.
자,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렸고 이 중에서 P형과 N형 사이에 전압차를 줬을 때 어떻게 전류가 흘러가느냐라는 걸 설명할 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로레벨 인젝션일 겁니다. 뒤에 PN 다이오드 공부하면 뭐 우리 이런 가정을 합시다 하면서 LLI 로레벨 인젝션 가정할 겁니다. 그때 로레벨 인젝션이 뭐지? 하면 이 슬라이드에 돌아와서 이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봅시다. Indirect Recombination Rate라고 타이틀명에 나와 있는데요. 얘는 뭐냐인데요. 먼저 아래쪽에 이 순서대로 이제 쭉 뭔가 설명이 될 텐데요. 제일 먼저 봅시다. 그 위에 suppose부터 봅시다. 자, 그 suppose부터 읽어보면요. 자, 액세스 캐리어가 들어왔대요. 어디로요? N형 실리콘 샘플 안으로 뭔가 introduced 도입이 된 거니까 뭔가 하여튼 뭐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추가적인 캐리어들이 N형 반도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뒤에 나옵니다. 이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for example이죠. E.G.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요. 근데 일시적으로 임시로 잠시 shining 빛을 비추는 겁니다. 라이트를 shining 합니다. 어디다가 실리콘 샘플 위에다가 번쩍 이렇게 빛을 줬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원래 N형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평형 상태에서 전자와 홀의 농도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고요? 액세스 캐리어 이게 바로 EHP 개념이죠. 빛이 들어오면서 밴드갭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그 빛이 들어와서 결국은 EHP가 생기는 거죠. 결국 전자나 홀의 농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을 타임 t 이퀄 0초다라고 하고요. 자, 이제 0초가 지나가면서 빛은 끝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들어온 거니까요. 그 이후에 분명히 평형 상태의 홀의 농도가 있을 텐데 여기 P는요. 평형이 깨졌을 때 홀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t 이퀄 0일 때 순간적으로 빛에 의해서 홀의 농도가 확 늘었을 텐데 걔가 how very 바뀌느냐를 시간에 따라서요.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 over time how does P vary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가면서 스텝별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홀 리컴비네이션의 레이트니까 초당 몇 개씩 일어나느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실리콘 재료니까 실리콘 내부에는 그 recombination generation center가 있으니까요. 이 트랩의 농도를 n sub t라고 하고 개수 단위 부피당 몇 개이냐 이런 개념입니다. 농도의 개념이죠. 트랩의 density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N형 반도체인데 일렉트론 홀이 빛에 의해서 막 생겼으면 이제 다시 리컴비네이션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이제 끝났으니까 일시적으로 temporarily shining light onto it 했으니까 그러면 홀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할 겁니다. 변하는데 뭐에 비례해서 변할 거냐? 일단은 트랩이 많으면 그죠? 트랩이 많으면 얘 빨리 줄어들잖아요. 이 변화율이 늘 겁니다. 미분한 건 변화율의 값이니까요. 자, 근데 이럴 때 이 비례상수가 뭐냐인데요. 이제 그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이 트랩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요. 원래부터 홀이 많으면 홀이 빠져나가는 게 많겠죠.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어디다 비교할까요? 사람이 하나의 어떤 강의실에 뭐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문을 활짝 열면 와장창 빠져나가겠죠. 그럼 1초에 뭐 처음에는 50명이 나갔는데요. 그 다음 1초 더 기다리면 50명 안 나가고 한 30명 나가고요. 그 다음 1초 기다리면 뭐 한 20명 나가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합시다. 근데 처음에 100명이 아니라요. 2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 나갈 때 50명이 안 나가고 거의 뭐 한 100명 나갈 거예요. 처음에 2,0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거의 뭐 얼마나 나가겠어요? 꽤 반절 나간다고 하면 거의 1,000명 나갈 거예요. 그 보세요. 원래 시당초 몇 명이 강의실에 있었느냐에 따라 동일하게 1초가 지났을 때 몇 명이 빠져나갔느냐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 DPDT라고 하는 것, 즉 빛을 쫙 쪼여 가지고요. 홀을 순식간에 확 늘렸을 때
원래 이게 N형 반도체인데 뭐 도너를 18승 했다고 하면 P형 반도체는 요 정도만 있겠죠. P 나스의 값은 평형일 때 요거밖에 안 될 거예요. 1세제곱센티미터에. 근데 빛을 강하게 쏘아가지고 한 10에 10승으로 얘를 올렸다. 또는 두 번째 케이스는 더 센 빛을 넣어서 10에 뭐 한 14승까지 홀의 농도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더 홀의 양을 많이 늘린 케이스랑 좀 10에 10승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덜 늘린 케이스가 있다 할 때 누가 더 빠르게 초반에 확 홀이 리컴비네이션 되겠느냐? 여기 전자 10에 18승하고 이게 만날 거 아니에요. N형 반도체 아니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많이 쓰면 빨리 전자랑 리컴비네이션 할 테니 DPDT라고 하는 이 rate of hole recombination은 당연히 초기 그러니까 평형이 깨졌을 때 홀 농도가 얼마냐에도 비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홀의 농도하고요. 트라이베 덴서티 하고요. 둘에 다 비례하게 될 거고 그 비례하는 값은 비례상수로 요 캡처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개수를 하나 넣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이제 감소할 거니까요. 리컴비네이션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했습니다. 자, 됐죠? 1번 스텝에서는 빛에 의해서 N형 반도체예요. 빛을 쫙 쬐었을 때 EHP가 막 생겼을 때 소수 캐리어인 홀이 P가 어떻게 감소해 갈 거냐? 당연히 리컴비네이션 되면서 감소할 텐데 그 중에서도 트랩이 들어가 있는 RG 센터가 있는 지금 실리콘이니까요. 실리콘 주로 RG 센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같이 그 RG 센터까지 감안해서 두 개의 텀을 넣고 식을 완성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으로 갑시다. 두 번째 스텝은요, 로레벨 인젝션 조건 하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우리 이미 이제 공부해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로레벨 조건 하니까요, 이거 N형 반도체 실리콘에 빛을 주사하고 있는 건데요. N형 반도체 원래 도너에 의해서 평형 상태에서 그 가지고 있는 전자의 농도 N0, 뭐 ND에 의해서 결판 나겠죠. 뭐 억셉트 좀 넣었으면 빼면 될 거고요. 뭐 어차피 얘는 무시할 거고. 자, 이 정도 들어있는데 빛을 주입해서 전자 EHP를 막 만들어 본들 그때의 전자의 농도나 평형일 때의 전자의 농도나 워낙 많아서 거의 뭐 차이가 없다. 이런 관계입니다. 요 정도로 로레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EHP가 생겨서 홀 농도도 무지하게 늘었을 텐데 평형일 때 홀 농도 대비 얘는 월등히 크겠구나. 즉 소스 캐리어는 significantly하게 농도가 affected 영향을 받지만 N형 반도체의 majority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만큼은요. 네, 평형 상태일 때나 빛이 주입된 이후 EHP가 마구마구 주입이 돼서 들어와서 전자가 추가돼 본들 원래 있던 놈이 워낙 많아서 추가되는 양은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게 로레벨 인젝션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 스텝, 자, LLI 조건 하에서요. 홀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거 스텝 1에서 풀었잖아요. 뭐 요 NT랑 P에 비례해서 캡처 코이피션트 써서 마이너스로 미분식을 잘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아니 뭐 항상 죽기만 하겠어요? 어디선간 또 제너레이션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뭐죠? 네, 바로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풀고자 하는 게 이거죠. 제너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홀의 농도는 어떻게 바뀔까? 이 개념을 잡고 싶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 빛을 주입해서 EHP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홀이 막 생겨요. 근데 지금 이거는 홀이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다음에 급격히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어도 그 와중에 홀은 또 생겨요. 지금 여기 스텝 2에서 말하는 거는 빛에 의해서 생긴 홀 아니에요. 빛에 의해서 생긴 EHP에서 그 H 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T가 0초보다 큰, 즉 빛은 이미 주입됐다 끝났어요. 깜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1번 스텝에서는 네, 그렇게 발생된 홀이 어떻게 리컴비네이션 이벤트에 의해서 없어지느냐를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동일하게 깜깜해진 상황에서 빛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홀은 또 늘지도 않을까? 왜요? 왜 늘겠어요? 네, 열 에너지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는 그냥 상온 300켈빈에서 열 에너지 때문에 끊임없이 홀은 어디선가 다이내믹하게 생겨요. 스태틱하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이내믹하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이 값, t가 0보다 클 때 이 값은
0보다 클 때 제너레이션, 즉 빛은 이미 t 이퀄 0초 때 잠깐 들어오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0초 이후에 제너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홀 농도는 분명히 증가할 텐데 이거는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빛 들어오기 전의 시간인 t 이퀄 0 이전에도 이미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은 끊임없이 쭉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쓰고 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야 평형이면 빛 들어오기 전에 원래 N형 반도체 안에 전자나 홀의 농도는 평형 상태값에 딱 고정되어 있을 텐데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니까 어디서 생긴 만큼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홀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변하는 거랑 홀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리컨비네이션에 당연히 둘 다 평형 상태일 때 그 표시를 한다면 이 둘의 합은 0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0이 아니면 가만히 있는 상온 300켈빈의 깜깜한 암실에 노출되어 있는 N형 실리콘 샘플에서 홀이 늘든 전자가 늘건 뭐가 둘 중에 하나는 늘어서 농도가 계속 늘어나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 일어나면 이거 노벨 물리학상 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무조건 맞아 들어가야 되니 그럼 얘는 네, 뒤로 제끼면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식을 쓰면 될 겁니다. 자, 스텝 2까지 이렇게 식을 유도하고 나니 가만 위에 있는 식하고 여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거 보세요. 요거랑 다른 게 여기 이퀄리브리엄 갖다 붙이면 되죠. 밑에 거 얻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퀄리브리엄일 때 CP는 비례상수니까 놔두고요. 요 트랩의 농도가 평형일 때나 평형 아닐 때나 뭐 바뀌겠어요? 트랩이라는 게 그 물리적인 어떤 디펙, 결함이잖아요. 똑같아요. RG 센터의 개수가 단위 부피당 트랩의 개수가 평형일 때나 빛 그 잠깐 쏘았다고 그 빛 얻어 터지고 그다음 뭐 물론 그 빛이 너무너무 에너지가 높아서 레이저 같이 레이저 광선검처럼 해서 소자의 어떤 그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꾼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그렇게 센 빛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NT는 그대로 일정할 거고 그럼 홀의 농도는요. 지금 평형 아닐 때는 P라고 썼는데 지금 평형이니까 P not으로 바꿔서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 원래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랑 쌤쌤이 되어서 없어져서 여기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까지 다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빛이 주입된 이후에 t가 0보다 클 때 빛이 이제 다시 없어져서 깜깜해졌을 때 리컨비네이션 이벤트에서 홀의 소수 캐리어인 홀 농도는 시간에 따라 어찌 변하느냐를 생각했다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리컨비네이션 대신에 빛이 이미 주입된 다음에 다시 깜깜해진 시간 t가 0보다 큰 때, 큰 그 순간에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벤트에서 소수 캐리어인 홀 농도는 또 어떻게 시간에 따라 바뀌느냐를 추측해 봤습니다. 1번, 2번 스텝은 서로 다른 이벤트예요.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에요. 근데 이 서로 다른 이벤트는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3번, 그러면 그래 N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 P 이거 P not 아닙니다. 네, T가 0보다 클 때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겨서 홀 농도가 흐트러졌잖아요. 그 P는 네트로 즉 R과 G를 동시에 고려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냥 R, G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1번식, 2번식에서 가지고 와서 네, 대입한 거예요. 전부입니다. 대입하고 나서 가만 보면 CPNT, CPNT가 네, 공통이죠.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묶어내면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내고 나면 P 더하기 빼기 P 낫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요. 여기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강의한 excess 홀 concentration이 됩니다. 즉 평형 대비 비평형에서 얼마의 홀 농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excess carrier concentration 여기서 P니까 excess 홀 concentration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럼 여기 있는 CP 곱하기 NT 여기 개수 요거만요. 마이너스는 이제 이게 감소되는 상황이라 표시를 명확히 했고요. 빛 들어온 다음에 이거 홀은 점점 감소하니까요. 마이너스 살려놓고 CP 곱하기 NT인데 그거 역수를 tau sub 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하는 지금 이 홀 우리 N형 반도체 아니니까 소스 캐리어죠. 이 녀석의 라이프 타임입니다. 수명입니다. 라이프 타임 수명 인간의 수명 인간도 동물이니까 뭐 평생 살지 못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죽는데요.
이 소스 캐리어도 다수 캐리어가 많고 많은 환경 하에서 뭐 몇 초라도 삽니다. 네. 즉 재결합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인데요. 그 시간이 CP 곱하기 NT분의 1에 의해서 정의되고요. 즉 트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스 캐리어들은 이 트랩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리컴비네이션 될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개념을 잡아줄 테니까요. 일단은 요거대로 받아들이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건데요. 어떤 디스터번스, 외부 이벤트에 의해서 뭐 어떤 소스 캐리어 농도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라고 할 때 주로 이제 RG 그 이벤트에 의해서 바뀌게 될 텐데요. 걔를 결정하는 요인은 액세스 홀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나 있느냐, 즉 평형하고 비평형 사이의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크도록 요걸 결정하는 게 이제 빛을 엄청 세게 쪼그는 거겠죠. T = 0인 그 순간에 그 양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라이프 타임입니다. 됐죠? 그래서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과 라이프 타임 두 개에 의해서 어떤 디스터번스 현상이 생겨서 평형이 깨졌을 때 다시 평형으로 돌아오는 그 복원의 과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두 개입니다. 라이프 타임과 액세스 캐리어 농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제가 복원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면, 즉 외부의 힘이 들어온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빛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반드시 평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복원되려고 하는, 우리가 릴렉스 하세요라는 게 어떤 뭐 되게 어려운, 뭐 예를 들어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거나, 뭐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긴장된 환경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야 릴렉스해, 긴장 풀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긴장 푼다는 게 원래 자기 모습대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로 릴렉세이션 되는 거,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바로 빛이 들어와서 홀이 막 생긴 다음에 EHP가 생긴 다음에 홀 농도가 다시 원래의 홀 농도인 P 나스의 값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을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주는 게 Consider a semiconductor with no current flow. 네, 전류 안 흐르는 반도체 하나를 고려합시다. In which 그 반도체 안을 들여다봤더니 thermal equilibrium이 깨졌대요. 뭐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발생이에요. 액세스 홀과 일렉트론들이 마구마구 생겼어요. 아마 빛을 주입했나 봅니다. 그때 그 시스템, 뭐 여기서는 반도체 재료겠죠. 그 반도체 재료는 will 할 겁니다. relax back. 어디로 돌아오냐면 평형 상태로. 이때 이제 누굴 통해서 돌아오냐면 바로 RG 메커니즘, recombination generation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우리 앞서 N형을 했으니까 N형부터 봅시다.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소스 캐리어인 이 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그 레이트를 살펴보면 얼마나 액세스 홀이 있고 얼마나 그 녀석의 라이프 타임이 기냐 짧냐에 의해서 결정날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들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로 이렇게 바꾸면요. 홀 대신 일렉트론, 그다음에 델타 P 대신 델타 N, 타우 P 홀의 라이프 타임 대신에 P형 반도체의 소스 캐리어인 전자의 라이프 타임, 뭐 P 대신 N, 뭐 이렇게 그냥 서로 뒤집은 상황이니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에 대한 개념, 여기 아까 앞서 이렇게 위에서 정의한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소스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 수명 타우라고 보통 쓰는데요. 이제 홀이면 P, 전점에 N, 밑에 첨자를 넣어줍니다. 평균 시간이래요. 무슨 평균 시간이냐면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살아남는 시간이에요. 어디 속에서요? 다수 캐리어의 바닷속에서 소수 캐리어가 죽지 않고, 즉 리컴비네이션 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survive, 살아 버티느냐인데, 경우에 따라 어떤 놈 빨리 죽고 어떤 놈 좀 오래 살 테니까 평균의 개념을 들고 와서 평균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랩의 양, RG 센터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 라이프 타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이런 내부에 트랩의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있느냐, 이 N sub T에 의해서 이 실리콘 재료 내부의 전자나 홀의 라이프 타임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느냐, 타우는 범위 안에 있대요.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진대요. 1나노초에서 1ms 인 실리콘.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제작하는 데 활용되는 결정 재료의 실리콘 소재 안에 소스 캐리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살 수 있느냐, 평균적으로요.
보통 나노초에서 밀리초 사이인데요. 주로 이제 1 마이크로초 정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실리콘이란 재료 안에서 소수 캐리어는 얼마나 오랫동안 다수 캐리어랑 만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까 평균적으로 1 마이크로초 정도 버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타우의 값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여기 나온 대로 아까 그 NT 트랩의 농도인데요. 그 트랩을 만드는 근원이 바로 금속성 불순물입니다. 이런 건 이제 오염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실리콘 입장에서 오염원이죠. 그러니까 메탈릭 임퓨리티 예를 들어 골드, PT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 재료를 실리콘 반도체 공정, 직접 공정에다가 들고 들어오는 거는 실리콘 재료 내 소수 캐리의 라이프타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R&D 하는 연구실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금속의 양을 얼마를 넣어야 되고 뭐 금속이랑 반도체를 붙인 다음에 온도를 뭐 가열을 했을 때 금속이 확산에 의해서 실리콘으로 들어오면 뭐 NT 값이 어떻게 변해서 그게 라이프타임을 어떻게 바꾸고 그런 거에 대한 숫자 개념들을 이제 잡아내고 그러니까 정량화하는 거죠.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내부의 팹에서 어떤 메탈 소재를 쓸 때 이 소재가 실리콘과 뭐 붙어서 얼마의 온도에 가열이 되면 라이프타임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게 메탈릭 임퓨리티 덴서티에도 의존하지만 and 해놓고 크리스탈린 디펙의 덴서티에도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리콘 결정 재료는 뭐 우리가 원하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결정 재료를 만들면 좋겠지만 사실 인간인 이상 퍼펙트하게 그런 걸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 재료 자체가 가지는 결함도 있을 거고 그게 그 N sub T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어쨌건 이런 그 금속성 임퓨리티나 크리스탈린 디펙들은요 주로 딥 트랩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표현이 샬로우 트랩이 요 반대말입니다. 깊은 거의 반대가 얕은 거잖아요. 샬로우. 자, 그럼 딥과 샬로우의 의미는 뭐냐면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대충 요 정도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다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런 거는 우리 앞서 공부한 거 억셉터의 에너지 스테이트도 이런 거 밸런스 밴드 근처에 만드니까요. 둘 중에 누가 딥이고 누가 셜로울까요? 네, 이 녀석이 셜로우입니다. 왜요? 되게 전자가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퐁당 뛰어가는데 별로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도 쉬워요. 근데 얘는요. 요렇게 가려면 이만큼 에너지 변화를 경험해야 되죠. 예를 들어 에너지를 얻어서 여기까지 갔다. 그 다음에 나는 에너지를 또 이만큼이나 잃어야만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뭔가 에너지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 구덩이를 파도 깊이 파면 내가 위에서 구덩이 안으로 뛰어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의 변화가 크잖아요. 깊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가 커요. 근데 거꾸로 굉장히 얕으면 뭐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금방 빠져나올 수 있고 쉽죠. 에너지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셜로우 트랩입니다. 그래서 셜로우 트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억셉트와 도너다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그럼 딥트랩, 실리콘 재료의 딥트랩은 이런 결정 크리스탈린 디펙에서부터도 기인하고요. 또 하나는 골드나 PT 같은 금속성 재료도 뭐 원래 처음엔 넣지 않았겠지만 반도체 집조 공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실리콘에 금속 물질이 오염이 되면 생기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딥 트랩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 녀석들이 하는 역할은 얘들의 롤은 캡처 잡는데요. 전자 또는 홀을 잡아서요. 어, 잡게 되고 이 녀석들이 하는 일은 facilitate 우리 뭐 토론회 이런 데 가보면 그 사회자를 다른 말로 facilitator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디스커션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 가운데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딥 트랩이 바로 facilitating 하는 거예요. 뭐를요? recombination을요. 그래서 전자나 홀들이 잘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가운데 끼어가지고 딥 트랩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배운 RG 센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죠. 분리인데요. RG를 잘 이끌어주는, 잘 중재시켜주는 센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포토 컨덕터 얘기인데 예제가 하나 나오고요. 네, 강의가 끝났는데 이 예제만 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실리콘 샘플이 하나 있는데 10에 16승 보론이니까 P형 반도체 억셉트 요만큼 넣었나 봅니다. 리컨비네이션 라이프타임은 1 마이크로초, 보통 일반적인 실리콘에서 볼 수 있는 소스 캐리어의 라이프타임입니다. 자, 이게 노출이 됐대요.
여기서 이제 연속해서 빛을 한번 번쩍 노출이 아니라 계속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EHP가 생기겠죠. 실리콘 샘플 전반에 걸쳐서. 그때 EHP가 생기는 발생률은요. 1초에 1세제곱센티미터에 무려 10의 20승계나 생깁니다. I.E. 다시 말해서 that is 영어로 that is generation rate가 이렇게 표시하고 light라서 L 썼고요. 초당 단위 부피당 이만큼이나 만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P낫, N낫을 구하세요. 근데 너무 쉽죠? 보론이니까 억셉터가 16승인데 이게 뭐 당연히 P낫일 거고 그럼 N낫은요. 네, P낫분의 NI 스퀘어. P낫은 NA고 이거는 100억 이렇게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10에 이게 10에 16승이니까요. 네, 10에 4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위는 다 단위 부피당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쓰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단위 부피당 이 정도고요. 두 번째 질문은 델타 N과 델타 P를 구해보세요 입니다. 자, 델타 N과 델타 P인데요. 이거는 지금 빛이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니까요. 뭔가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기면 리컴비네이션 돼서 사라질 텐데 또 빛이 계속 만들어주니까 정상 상태, 즉 전압으로 따지면 DC 전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EHP가 죽은 만큼, 즉 리컴비네이션 돼서 초당 뭐 100개씩 없어지면 빛이 계속 100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자동차로 따지면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석유를 써서 펌프질을 한 다음에 엔진에서 그 운동 에너지를 바퀴에 전달을 해서 바퀴와 고속도로의 표면의 마찰력 때문에 원래는 속도가 줄어야 되나 엔진이 열심히 일해서 주는 속도를 다 보상을 해줘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죠. 자,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델타 N과 델타 P는 얼마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델타 N과 델타 P는 EHP로 생기니까 같은 양만큼 변화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너레이션 레이트 몇 개나 생겼느냐 위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10의 20승. 근데 요 놈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라이프 타임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10의 20승에다가 6승만큼 감안해주면 사실상 14승계가 단위 부피당 지금 생겨요. 여기 단위만 따져봐도 초 단위 부피 얘는 그냥 초. 그래서 초 날라가면 단위 부피 분의 개수만 남아서 네, 그죠? 단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에요. 제너레이션을 10에 20승계 1초당 만들었고 그 만들면 뭐예요? 1 마이크로초 뒤에 다 없어지는데요. 라이프 타임. 그래서 요런 개수에 의해서 네, EHP 개수가 결정될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그럼 P는 뭐냐? 인데요. 이거 풀었잖아요. 델타 P는 뭐라고요? P 빼기 P낫. 근데 앞에서 지금 3번에서 P를 물었으니 P낫에서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감안하면 되잖아요. 근데 P낫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16승. 10에 16승이 되고 델타 P는요. 얼마나 늘었죠? 14승. 네, 14승입니다. 이게 뭐 16승, 14승이면 그냥 뭐 거의 100대 1 수준이라 없어요. 그럼 이게 10에 16승인데 이게 뭐죠? 그럼 P낫이에요. P는 P낫이에요. 델타 P는 거의 0이에요. 변화 없어요. 근데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네, 평형에서 델타만큼 늘었을 텐데 원래 있던 전자의 농도가 얼마였죠? 10의 4승. 10의 4승에다가 델타가 10의 14승이니까 이번엔 얘가 거의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14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N은 10의 14승, P는 10의 16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둘 곱해보세요. 예요. N과 P 곱해보세요. N은 14승이라 했고 P는 10의 16승이니까 곱하면 10의 30승이에요. 이거 ni 제곱, 즉 10의 10승의 제곱하고 차이가 나죠? NP product, 즉 평형일 때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ni 제곱이라는 매스 액션론은 성립하나 평형이 깨졌을 때 전자와 홀의 농도의 product 곱은요 very different 하대요. 많이 다르대요. 뭐랑요? ni 스퀘어랑. 됐죠? 그래서 np는 ni 스퀘어 아닙니다. 하지만 N0, P0은 NI 스퀘어 맞습니다. 요 개념 설명을 한 거고요. 나중에 PN 접합 다이오드, 그 다음에 MS 접합 다이오드를 공부하게 되면 이 다르다를 이제 같다라고 해서 NI 제곱의 뒤에다가 뭔가를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제너럴 케이스에 대한 net recombination rate는 상당히 어려운 대학원 레벨의 얘기들이 많아서요. 일단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남기고요. 더 관심이 있는 학생은 appendix 교과서의 뒤에 부록에 보면 이거 관련된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면 될 거고 뭐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는 터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서머리는 혼자 한 번쯤 읽어보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